백악관 기자단 만찬 총격 사건 이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총격범의 과거 SNS 내용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건국 250주년 행사를 줄줄이 앞두고 보안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과연 이번 총격 사건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관련해서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만찬 총격범의 계획 범죄 정황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SNS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다수의 정치적인 메시지가 발견이 됐고 또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을 히틀러에 비유하는 게시물을 공유했는데 그렇다면 이 사건이 앞서서 계속해서 계획된 정황이다, 계획된 사건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정부 당국이 수사를 하다 보니까 그 정치적 불만이 체계적으로 쌓여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그 정치적 폭력을 옮기기 위해서 총기 사건으로 총격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시기를 두고 호텔을 예약하고 충분하게 이동을 해서 이제 그 총격 그 사건을 준비하고 있었던 게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SNS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히틀러다 뭐 이렇게 이야기, 그다음에 어쨌든 그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올리는 걸 보면 아무래도 그 미국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불만이 컸던 것 같아요.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불만이 컸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 남긴 그러한 그래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당국자들이 최우선 뭐 타겟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끔찍함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이란과의 연관을 찾아보기 어렵겠습니다만, 물론 이제 공범이 있느냐 이 부분도 수사가 진행되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뭐 지금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한 것처럼 외로운 늑대, 단독 범행일 가능성이 좀 꽤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미국 정치가 처해 있는 이런 양극화, 분열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달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미국에 대한 배신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배신자라는 표현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믿었는데 배신을 당했다. 아니면 그냥 미국에 대한 어떠한 일종의 배신이다. 어떻게 좀 해석해 봐야겠습니까?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의도로 이 사람이 배신자라고 썼는지 모르겠는데, 자신이 생각했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 이렇게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뭐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명 교수님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딱 지칭한 거는 아니지만 거기에 이제 교집합으로 딱 등장하는 표현이 뭐 이렇게 아동 성애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배신자 그리고 강간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고위직부터 이렇게 다 뭐 이렇게 혼을 내겠다 뭐 이런 식인데, 그런데 최고위직이라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고 그 세 가지의 교집합에 정점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제 다른 거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성과 관련된 소아와 관련된 거, 그다음에 이제 강간범과 관련된 거는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왜 배신자라고 그랬을까? 그거는 이제 조금 더 뭐 분석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총격범은 대통령 암살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입니다. 용의자가 범행 직전 가족들에게 보낸 문서를 통해서 스스로를 암살자라고 칭하기도 했고, 또 트럼프 정책에 불만을 암시한 점 등 이런 것들은 향후 처벌 수위에는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칠까요? 처벌 수위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폭행을 가할 수도 있잖아요. 폭행을 가하면 10년. 여기에 이제 총기를 휴대하고 있으면은 플러스 5년. 이제 총기를 이렇게 한번 들었다. 이제 시위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또 10년. 구체적으로 돼 있네요. 네, 그래서 또 이제 총기를 또 이렇게 많이 쏘았으면은 그게 또 형량이 부과돼서 이 정도면은 최소 10 내지 20년이 이제 받게 되도록 돼 있죠. 그런데 암살할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건 무기징역 행위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얘기한 매니페스토라고 하는 그 선언문을 통해서 얘기한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를 또 뭐 정직한 연방 암살자라고 표현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이 사람은 거의 종신형에 가까운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예, 사실 이제 트럼프가 총격 사건 뒤에 바로 기자회견을 했을 때는 그때만 해도 뭐 민주당이 배후했다 이런 직접적인 탓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백악관이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민주당 진영이 트럼프 대통령을 악마화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네요.
그게 예상 가능했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할 때도 네. 이제 정치적 분열, 정치적 반대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비견하면서 어떤 가장 예언의 인물이기 때문에 그 암살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신이 재임 기간 동안에 뭐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제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러한 폭력을 저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거기서 더 나간다고 생각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정치적 성과를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느냐? 그럼 민주당 그 사람들 그리고 극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프레이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한 빌드업을 한다고 좀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민주당과 진보 극좌가 이제 나라를 망치고 있고 이번 사건의 배후에 있는 것이다. 뭐 정치적 주장이거든요. 뭐 확인될 뭐 그렇게 설득이 있는 얘기도 아니고 확인될 그것도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정치적 주장을 하는 거고 이걸 통해서 노리는 거는 지지층의 결집인 거죠. 벌써 이제 마가라든지 강경 어떤 보수 세력들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옹호하는 이러한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지금 정치적으로 이렇게 쌓아 올려온 그런 주장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 내부에서의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 과거에 이러한 사건들도 그렇고 이벤트들도 그렇고 정치적인 부분에 많이 활용을 해왔었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좀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사실은 이제 2024년도 7월 달에 버틀러 시에서 있었던 선거 유세 기간 동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피격을 당해서 뭐 길을 이제 스쳐갔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한 명이 죽고 두 명이 중상을 입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이렇게 피를 흘리는 가운데서도 성조기를 죄송합니다. 성조기를 배경으로 해서 파이트를 외친 네. 거잖아요. 그리고 9월 달에도 이제 말하라고 해서 거기 이제 암살 위기를 또 모면을 했지 예. 않습니까? 사실상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해리스 민주당 대통령 후보하고 트럼프 대통령 후보하고 뭐 접점이 좀 네. 있었다라고 보는데 7월 달에 이제 버틀러 시티에서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을 계기로 해서 그때 당시에 많은 전문가들이 선거는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국 이제 이게 마르라고에서의 그런 암살 미수까지 겹치다 보니까 뭐 아시다시피 그 결과는 트럼프의 압승으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의 그런 암살 미수 사건이 있었지만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큰 기회로 작용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을 아주 잘 이용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잘 이제 이용을 할 거냐가 문제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미 그것을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이게 연애가 좀 그냥 이게 사건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연애가 좀 계속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도 하고 오히려 벤스 부통령이 먼저 나가고도 자신은 이제 더 늦게 나가면서도 사건이 어떻게 이렇게 진행되는지 좀 보고 싶었다 이런 여유로움을 이제 또 나타내기도 했고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지 2시간 만에 연미복을 그대로 입고 나와가지고 예. 다시 한 달 내로 이렇게 이런 그 만찬 행사를 다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백악관에서 지금 그 만찬장을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만찬장이 한 2,000평 규모의 한 1,000명 정도 들어가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가 많거든요. 지방법원에서는 이것이 이제 잘못됐다고 그래서 네. 여기에 대해서 중지를 했는데 백악관에서 이것을 다시 항소를 하니까 항소법원에서는 그러면은 이제 우선 짓도록 이렇게 이제 일단은 허용해 준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위에 있는 그 부분만 이제 생각하기 쉽죠. 그러니까 만찬장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지어지는 것은 밑에가 더 중요합니다. 그 지하에 뭐가 지어지느냐 하면은 전쟁 주의소가 지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보면은 아주 좁은 데서 이렇게 쭈그리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전쟁 상황이나 그렇지 않으면 테러범들을 제압하는 거거나 뭐 이렇게 사살하는 거 이렇게 보는 거를 많이 봤잖아요. 그게 아니고 정말 전쟁 상황실과 같은 그런 것을 지하에 구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오히려 지금 민주당에서도 어떤 의원들은 이것을 이제 지어야 한다라고 찬성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이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이런 백악관에 만찬장 짓는 것을 반대하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기도 할 수도 있고, 또 지금 이제 민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 소위 말하는 민주당 때문에 이런 일들이 다 생겼다. 그러면서 이제 공화당을 또 결집하는, 지지율이 워낙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뭐 천부적인 재질을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활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백악관 내부에 이제 만찬장을 짓겠다는 게 결국에는 이번 외부에서 있었던 만찬장 사태와 관련해 경호 보안과 관련된 부분과 연관이 될 텐데 이번에 경호를 두고 실패냐, 성공이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직 미국 경호원들의 평가는 성공적이었다라는 평가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핵심 보호막, 방어막까지는 뚫지 못했다는 건데 영상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이제 총성이 들리고 난 후에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여러 겹의 이 동심원 형태의 경호막을 구축을 했는데 거기를 뚫지 못했다라는 주장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평가가 엇갈릴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좀 바라보십니까? 그렇죠. 그런 평가가 엇갈릴 수밖에 없죠. 이 성공이라고 그 주장하는 사람들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그 경호 동심원을 구성을 해서 핵심에 가까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효과적으로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이제 그 평가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원래 그 경호가 최고 수준의 대통령 행사이기 때문에 최고 수준의 경호가 발동이 됐다면, 그렇다면 이 행사장 전체인 호텔 전체에 대한 그런 방호, 그 경호막이 구성이 됐어야 됐다. 그러니까 호텔에 들어왔을 때 금속 탐지기라든지 일일이 뭐 신원 그 검증이라든지 아니면 소지품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용의자 같은 경우에 한 그 금요일 날부터 투숙을 했다고 그러니까 또 그 며칠 전에 그 투숙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통제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그 보안검색대 옆에 있는 빈 방에서 총기를 결합해서 어떻게 보면 돌진했던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거기에 보안검색대에서 방어막이 뚫렸다면 네. 그 다음에 그 어떠한 그 보안 조치가 돼 있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뭐 다행히 이제 그 전에 막아섰기 때문에 이제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공범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무기가 훨씬 더 강력하고 치명적이었다면 어떤 결과는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과연 그러한 그것까지 가정을 했을 때 어쨌든 경호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악의 경우를 어떤 상정하고 이제 그 대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정했을 때 과연 성공한 경우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네. 어쨌든 여러 겹의 경호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사실 우리가 그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총기를 든 어떤 용의자가 보안 검색대를 돌진해서 뛰어가는 네. 것 자체가 그게 충격 아니겠어요? 그 대통령 행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런 일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는 어떤 최고 수준의 보안이 만들어졌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장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예. 추후에는 저러한 부분들이 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물론 이런 프라이빗 섹터인 그런 개인 호텔 같은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이 참석자가 2,600명이니까 만약에 그 최고 수준의 대통령 행사처럼 신원 검사를 하고 수품 검사를 하고 다 있었으면 아마 참석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됐을 거라고 생각 들고, 또 참석하는 대상이 언론인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어떠한 시비나 논란도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고려했기 때문에 약식으로 진행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만, 네. 어쨌든 이번 그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향후 대통령 행사의 보안 수준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경호가 성공이었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떻게 대통령이 참여하는 그 행사가 있는 호텔 안에 총기를 들고 범인이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게 의문이거든요. 실장님도 이 총격 사건 영상 참 많이 보셨을 텐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뭐 저거 본 것만 해도 뭐 한 20분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삼중 경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도 뭐 우리 여기 청와대가 있지만 제일 외곽에 이제 군인 아저씨들이 이제 경호를 하고 그 안쪽으로 다시 이제 경찰들이 경호를 하고, 그리고 제일 안쪽에 이제 경호 요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행사할 때도 대충 이제 이런 형태를 띱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지방을 가면 며칠 전부터 계속 이제
그 주변을 수색을 다 하죠. 네. 그리고 이제 경찰도 거기 가담을 하고 결국 이제 경호 요원들 우리 눈에 띄는 것은 경호 요원들만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걸 보면 제가 볼 때는 뭐 자기네들은 그러니까 전직 경호 요원들은 자기 경호원들에 대한 어떤 예정 이런 것들이 있어서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뭐 완벽한 실패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해서 10층에서부터 그 지하 2층까지 내려오는데 층층마다 이게 전부 다 문을 열고서 나올 수 있도록 문 하나 잠그지 않고 그렇게 유유히 나올 수 있었는지 어떻게 검색대가 전부 다 이런 이런 뭐라고 할까요? 이런 무기들 금속들,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으면은 그걸 갖다가 다 스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좀 많으면은 검색대를 많이 설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준비 안 해놓고 지금 검색대 달랑 하나 보이는 거 가지고 저렇게 해놓고서는 잘했다라고 얘기하면 저는 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글쎄요, 지난번에 2024년도 7월달에 버틀러시티에서 있었던 예. 그때의 경호 실패에 대해서는 그때 경호국장 경질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는 또 어떤 뭐 형태가 될지 모르겠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잘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예. 제가 볼 때는 문제는 많은 그런 경우였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다양한 행사들이 좀 줄줄이 예고가 돼 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경비가 변화할지 그리고 대통령이랑 부통령이 같이 참석하는 그 횟수는 좀 줄어들게 될지 그 부분도 궁금해요. 우선 이제 대통령에 대한 이제 이런 지정,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생존 지정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여럿이 이제 같이 친구들끼리 술 먹고 이렇게 가면은 지정 운전자는 술 안 먹잖아요. 데지그네이티드 드라이버라고 그러는데 그것처럼 그렇게 지정을 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정을 아무 때나 하느냐 하면은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대규모 테러나 재난이 일어나 가지고 국가 지도부가 일시에 마비될 경우에 이때 이제 한해서 그렇게 지정 생존자를 이렇게 미리 둔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언제 두느냐 하면은 대통령 국정연설할 때 그다음에 대통령 취임식 할 때 그리고 대통령에 의해서 합동연설을 할 때 주로 이제 이 세 가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대통령이 그 국정연설을 했잖아요. 그 국정연설을 했을 때 보훈부 장관이 그때 당시 지정생존자로 지정이 돼서 이때 참석을 안 하고 다른 데로 좀 옮겨가지고 사실상 지정생존자로서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럼 지정생존자로서 역할을 또 하도록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상 이번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은 안 돼요. 이게 뭐 대규모 테러나 또는 대규모 무슨 뭐 재난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을 예상했던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지정해서 하는 생존자들을 이렇게 앞으로 대통령이 참석하는 경우에 만들어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과 부통령이 참석하는 경우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지정 생존자를 어떻게 누구한테 정해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빈도수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성품상 이렇게 대외 활동이 있고 뭔가 할 때는 자신을 이렇게 잘 알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행사 자체가 축소되거나 줄어들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경호에 대한 부담은 더 늘어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최신 제안을 참모들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핵과 관련된 부분 등 여전히 레드라인은 유지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왔는데 이란 측에서 이야기하는 건 일단 종전한 후에 핵과 관련된 부분 논의하자라는 건데 미국이 이 부분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미국의 레드라인은 핵을 갖다가 추구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 뭐 이 부분이고 이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핵 협상을 하기 어려우니 양측의 입장차가 크니 우선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종전을 선언을 하고 추후에 핵 협상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뭐 그걸 통해서 이제 미국이 의심을 하는 거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것이 이란이 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카드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군사적 행동을 다 했고 이제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를 통해 가지고 이란을 경제적으로 옥죄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다고 미국 측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란 쪽에서 이러한 선 제안을 해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란의 경제가 너무 어렵고 또 수출길이 막혀서 힘드니까 그 부분을 풀고 이제 협상을 해보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제안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란의 제안은 미국으로 하여금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의 유효성, 실효성에 대해서 다시금 재확인하게 해주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여전히 그 부분에서 믿고 있고 또 신뢰가 없잖아요. 이란이나 미국이나 보통 양측에 대한 정책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뭐 만약에 이란이 원하는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풀고 거기 풀고 그다음에 종전에 대해서 합의를 한 다음에 핵 협상을 하면 얼마나 지난한 협상이 되겠습니까? 뭐 이란의 어떤 협상 스타일, 외교 스타일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미국의 협상력, 그러니까 카드를 갖다가 다 풀어준 상황에서 없는 상황에서 이란과 동등한 상황에서 핵 협상을 하면 이란이 미국의 압박에 적극적으로 따라오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의구심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란에 대한 신뢰도 없고 카드를 잃었을 때 추후 협상에서의 어떤 그 압박할 그런 수단도 없고 그런 상황이 뻔히 보이는데 이란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건 쉽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레드라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이란을 억제할 겁니다. 그렇지만 미국도 지금 경제 상황이나 정책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오래 봉쇄를 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다가오는 주 여기가 치킨 갭의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여러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 같은 경우에 보유 중인 우라늄을 희석해서 절반은 이제 국제 감시하에 이란 자국 내에 두고 나머지 절반은 이제 러시아에 이전을 하는 방안을 제시를 했다가 미국 측에 퇴짜를 맞았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란 측에서 할 수 있는 뭐 최선의 제안을 한 건지도 궁금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이견이 좁혀질 수 있는 겁니까? 사실상 이제 좀 어렵죠. 어려운데 이게 이제 60% 농축된 441kg의 행방이지 않습니까?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미국으로 빼라라고 하는 거고요. 이란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요거 좀 진전된 거긴 하지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크게 보면은 네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텐데 미국으로 빼라, IAEA로 빼라, 그렇지 않으면 러시아로 빼라,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이제 여기 이란에서 이게 이제 희석시켜 가지고 자기가 가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은 자기한테로 빼라고 하니까 이는 이제 양보할 수 없는 거고 이란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도 미국이 들을 수 없는 건데 러시아에서 이제 이걸 이제 이렇게 빼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로 고민은 좀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2015년도에 JCPOA, 소위 말해서 포괄적 핵 합의를 할 때요. 그때 당시에도 저농축된 우라늄이 이란에서 꽤 있었거든요. 거의 뭐 10,000kg에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서 한 300kg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러시아로 이제 이렇게 뺐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란으로 봐서는 아무래도 그쪽으로 이제 반이라도 이렇게 빼내고 반은 자국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이제 미국은 한 칼에 거절을 한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미국이 이란을 이제 공습하고 공격한 이유가 결국은 이란을 핵무기 국가가 되지 않도록 하는 거고 핵무기를 만드는 그 물질 자체나 이런 것들도 못 가지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이유가 전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아라그치가 이번에 그 러시아를 어제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논의는 했을 거예요. 논의하는 것 중에 이 부분도 논의에 하나는 들어갔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향후에 미국하고 이란 사이에 또 어떤 말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향방은 좀 달라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이렇게 핵 합의에서 양쪽이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이란이 유엔에서 대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 유엔 대사는 이란이 호르무즈에서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고 했고 이란은 미국의 봉쇄는 불법이다라고 맞섰는데 이런 와중에 미국이 해양 자유연합을 제안했더라고요. 이거는 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거는 뭐 지금까지 그 유럽 중심에 나왔던 그 국제연합체 있지 않습니까? 50개국 이상이 참여를 하고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이끌고 그다음에 그 부분의 자유통행을 보장하는 그러한 그 국제연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문제는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교전이 끝난 이후에 종전이 이루어진 이후에 이제 그 국제 그 연합이 활동을 하겠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가서 그 자유로운 항행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네. 그리고 그 주요국들이 어떤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 그 해양 자유연합은 아직은 어떤 형태가 되고 언제 시작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명확하진 않아요. 근데 지금까지 미국이 얘기한 걸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 해경에서 국방장도 얘기한 것처럼 지금이라도 빨리 어떤 군사적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파견해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오기 전에 그 대기실에서 김현수 이제 교수님하고 얘기했지만 멕시코 하양 자유연합 같으면 미국이 차이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교전 중이라도 빨리 그 자유연합을 만들어서 국가들이 어떤 군사적 파괴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뭐 이 부분을 독촉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에서 나온 메시지 동맹들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군사적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부분과 이제 합이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강조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네.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란이 호르무즈에서 통행료 받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나온 이 해양 자유연합 제안은 좀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보시나요? 그렇죠. 지금 이제 민 교수님이 잘 설명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영국하고 프랑스가 주도가 된 연합함대 구성, 이것은 이제 이게 외무부 장관 회의 그리고 정상 회의를 거쳐서 다시 이제 국방부 최고 관리자들을 중심으로 한 회의까지 거쳐서 나온 것이 연합함대 구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연합함대 구성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핵심은 종전이 되고 난 뒤에 기뢰 제거를 포함해 가지고 항행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숄츠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당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미국 혼자서 이걸 이제 다 하기가 벅차니 그러면 지금이라도 연합함대를 만들어서 우리의 일을 좀 나누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데 글쎄요, 이거는 이제 각 국가들이 어떻게 또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종전 여부에 따라서는 뭐 종전만 되면 이 부분은 그냥 탄력적 받아가지고 잘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러시아의 억만장자로 유명한 인물의 초호화 요트가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 통과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란이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이 억만장자만 좀 예외를 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예외를 둔 거죠. 그것도 이제 호화 요트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푸틴 대통령이 돈줄이라고 그래요. 네. 돈줄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검색을 해보니까 4월 24일 날 두바이를 출발을 했대요. 이 요트가. 그래서 어디로 빠져나오느냐 하면 다시 이란 쪽으로 갑니다. 두바이에서 이란 쪽으로 가가지고 우리가 이란이 설정한 2개의 대한 항로 있죠. 대한 항로 중에서 라라크 섬을 이렇게 경유해서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쪽을 갔어요. 4월 25일 날 가가지고 그쪽을 이제 빠져나와가지고 오만항으로 들어갔다가 오만만으로 갔다가 그리고 결국은 이제 오만의 그 무스카트 그러니까 그 수도죠. 거기 있는 이제 마리나에 이제 이게 정착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그 호화 요트만 이렇게 빠져나가서 선별적으로 이렇게 이란에서 통과시켜 준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의 그 요트가 나간 것도 이제 문제가 되고 또 이란에서 선별적으로 내보낸 것도 문제가 되고 이것이 이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의 돈줄이라는 것도 문제가 되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사건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김열수 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